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네, 과거형인 걸 보면 아시겠지만 그 결혼은 정말 산산조각이 났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웃긴 이야기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빵 장사를 하십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냥 길바닥에서 하셨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점포도 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추억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말이죠. 어디 가서 부모님이 시장에서 빵을 판다고 하면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머, 힘드시겠다. 어렵게 돈 버시네. 시장빵 진짜 맛있는데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이죠. 전자는 그 누가 봐도 어딘가 무시가 깔려 있거나 속으로 우리 집안을 낮잡아 보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반응이고, 후자는 정말 순수한 부러움이라 귀엽게 느껴지는 반응입니다. 저는 주로 후자인 사람들과 잘 지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들은 제 덕에 어렸을 때부터 빵을 공짜로 많이 먹어서 저희 부모님과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시장에서 빵 장사를 한다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냐면 오늘 제가 할 이야기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겹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우리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해줬어요. 실제로 저랑 남자친구는 외적인 부분도 외적인 부분이지만 대화도 잘 통했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어디를 가나 정말 잘 어울린다는 소리는 늘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했거든요. 결혼하면 이런 여자랑 해야겠다 라는 생각 말이죠. 연애하는 동안에는 서로의 집안에 대해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는.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 하고 다니는 거나 어렴풋이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걸로 대충 이렇구나 하는 정도는 당연히 알았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집이 꽤 잘 살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고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도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다니는 거나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왜? 혹시 실망했어? 아니, 절대 아니고 그냥 전혀 예상치 못했어서 놀란 것뿐이야. 실망한 기색이 아니기는 했지만 상당히 놀란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제가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 부모님도 상당한 재력가거나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곤 했으니 남자친구의 그런 반응도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반응이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길바닥에서 하셨는데 이제는 가게도 있고 손님도 제법 많아. 대단하시다. 나는 그렇게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 그리고 남자친구는 정말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자신은 자기 부모님도 그렇고 고생 없이 편안하게 꽃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더더욱 대단하고 멋있고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말이죠. 뭐 인제 와서 남자친구의 그런 생각이 뭐가 중요한가 싶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갔을 때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집이 왜 이렇게 좋아? 왜? 부모님이 시장에서 빵 파신다고 했는데 집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 솔직히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긴 해. 기분 나빴다면 미안. 아니야, 기분 안 나빠. 다들 자기처럼 놀라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빵가게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 번듯한 점포도 없고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이죠. 소문이 많이 난 가게였기 때문에 택배도 하고 손님들이 아침마다 줄도 서고요.
사람들은 빵을 팔아서 얼마나 버냐?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버시기는 했습니다. 들으면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간 날 저희 부모님이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마치 전생 같은 아득한 기분이 드네요. 사람이 참 진국이고 좋더구나. 공부도 잘하고 그랬다는데 수더분하고. 얼른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가고 날 잡아. 뭐가 그렇게 급해? 나 빨리 보내고 싶어? 저런 좋은 신랑감은 빨리 잡아야 하는 거야. 그래도 나 좀 섭섭할라 그러는데?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얼른 날이나 잡아 이거사. 저 대화만 떠올려 봐도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했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아마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다면 저희 부모님은 정말 진심으로 남자친구를 아꼈을 겁니다. 제 부모님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두 분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시거든요. 제 친구들도 모두가 다 너희 부모님 같은 부모님도 없다라고 할 만큼 말이죠. 엄마가 얼른 데리고 오래. 나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 자기 회사 어디라고 말고는 이야기 안 했어. 뭐 대단한 비밀이나 숨겨야 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편견을 바라보고 저를 대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조금 걱정되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지만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일 줄은 몰랐네. 감사합니다. 얼른 와서 밥부터 먹어요. 배고프겠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의 첫인상은 매우 좋았어요. 세심하게 입맛에 맞는지도 살펴주시고 뭐 이것저것 배려도 해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상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남자친구 어머니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들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 있기는 했어요. 고생이라고는 모르는 사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저 어머님이랑 같은 학교 나왔습니다. 어머, 나랑 동문이구나. 너무 반갑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상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같은 학교를 나온 며느리와 어디 가서 우리 학교 후배이자 며느리라고 자랑하는 것 말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아까우시겠다. 이렇게 예쁜 딸 남한테 주시려면.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얼른 시집가라고. 어머, 그랬어요? 네, 오빠 인사 받고는 너무 마음에 드셔서 저런 남자는 어디 도망 못 가게 얼른 잡아둬야 한다고 날부터 빨리 잡으라고 하시던데요. 어쩜 보는 눈도 있으시고 나도 빨리 뵙고 싶다.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이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약간 올 곳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맹세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부끄럽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본인의 힘으로 자수성가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자라오면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많다 보니 부모님이 뭐 하시냐는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할 때면 어딘가 늘 긴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굳어졌다기보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네. 무슨 장사? 목소리가 어딘가 떨린다고 느꼈지만 그저 놀라서 그러신 거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받았던 첫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으신 분일 거라는 확신이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웃기기는 하네요. 빵이요. 아, 빵. 그 시장에 가면 도너츠나 이런 거 파는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부모님이 장사해서 딸내미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 어딘가 그 전보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나 말이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어딘가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밥이나 같이 먹을래요? 첫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저에게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셨거든요. 빨리 친해지려면 자주 얼굴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첫인사를 하고 3일 뒤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렇게 빨리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조금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원래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였어요. 보통 그런 표현은 약간 상대방을 낮잡아 볼 때 무시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상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따질 상황이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길바닥에서 하셨었는데 소문이 나고 장사가 잘 되면서 점포를 얻어서 지금은 꽤 규모가 있는 편이기는 해요. 길바닥?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말을 했을 때 남자친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초라했지만 지금은 엄청나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길바닥이라는 단어에 더더욱 초점을 맞추시는 듯 했어요. 지금은 장사가 많이 잘 돼요? 그런 편이죠. 단골 분들도 많으시고 오픈 전에는 줄도 서고 그 동네에서 명물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두 번째는 저에 관한 질문이 단 하나도 없이 오로지 부모님에 관한 질문만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어쩌다 그런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건지, 얼마나 버시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생각이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정말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한 수십 가지는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웃으며 말하기는 했지만 나름 뼈가 있는 질문이기는 했습니다. 저에 대한 건 안 궁금하세요? 제 그 질문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차하는 얼굴을 하기는 했지만 이내 다시 돌아온 질문은 여전히 부모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대화 내내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만 했어요. 아, 딱 하나. 저희 언니에 대한 질문을 빼면 말입니다. 저희 언니는 지금 부모님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워낙 바쁘다 보니 일손을 거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빵집을 물려받기 위한 이유도 있었어요. 저는 요리를 하는 거나 장사에는 영 취미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언니가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고요. 뭐 시장 빵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냐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생각도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 반응도 딱 그랬어요. 그 장사를 자식한테 물려주신다고? 네, 언니도 하고 싶어 했고요. 언니가 공부를 못했어요? 사실 그 직관적인 질문에 움찔 놀라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질문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움찔했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본인이 말 실수를 했다는 듯 헛기침을 킁킁하긴 하더군요. 아, 학교도 잘 나왔고 경영학과 나왔는데 원래 언니가 요리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좋아해서요.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을 하다 마셨는데 그 말에는 사실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는 했습니다. 아마 왜 그런 일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 하냐, 대충 뭐 그런 의미였겠죠. 돈을 많이 벌고 아니고를 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넘겼어요. 뭐 생각을 해도 그렇게 티를 내는 건 상당히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요. 그 만남 이후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좋았던 첫인상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저와 둘이 만날 때는 말도 어딘가 그 전처럼 상냥하지 않았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묘하게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만남 이후에 궁금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그냥. 남자친구의 표정이 순간 곤란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좋게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왜? 나 괜찮으니까 말해봐.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아니,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남자친구가 최대한 돌려서 해주긴 했어요. 솔직히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부모님이 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해해 보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단 남자친구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저를 막대한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살아가면서 차차 괜찮아질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절대 아니었지만요.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 어머니와 한두 번의 만남이 더 있었어요. 뭐 그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불러낸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결혼 전에 그리고 상견례 전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자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낄 수 있기는 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이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람은 어느 정도 결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서 살아야 하는 건데. 오빠랑 저랑 그런 부분이 잘 맞아요. 아니, 너희 둘이 아니더라도 집안들끼리 말이야.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걱정이 조금 되네. 자신의 집은 대대로 부자의 학벌도 다들 좋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엘리트 집안이고 저희 집은 시장에서 장사나 하는 집안이라 수준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돌려서 한 겁니다. 솔직히 엄청 기분 나빴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요? 당사자들이 잘 살면 되죠. 제 대답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눈치를 채고 떨어져 나가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던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제 결혼이 깨진 날이기도 했고 남자친구 어머니의 정말 본 모습을 알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 오늘 엄마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셔서 밥만 먹고 빨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 그래? 어디가 많이 안 좋으셔? 어제부터 영 몸살기가 있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미루고 싶어 하시긴 했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상대에게 그게 무슨 무례냐고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하기로 한 거야. 아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날 그 상견례를 그냥 업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걸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말이죠.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할게. 미안해. 그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닌데 뭐가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에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 어머니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뒀어요. 그래서 상견례 내내 죽상을 하고 앉아있는 그의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도 별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몸이 많이 안 좋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죠.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좀 있네요. 그러면 얼른 이야기하고 자리를 마무리하죠. 보통 상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고맙다거나 죄송하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더군요. 사실 엄마도 그때부터 알았을 겁니다. 상대방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건 단순히 아파서 나오는 태도는 아니었거든요. 장사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그 오랜 세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버지들끼리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들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미 몇 번의 부부싸움이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 결혼은 안 된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런 걸로 결혼을 반대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결국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터졌습니다. 아마 내내 참느라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안 되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모두의 시선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두 눈을 질끈 감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남자친구가 당황한 듯 자신의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전혀 앞뒤 상황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분 다 놀란 얼굴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달리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만하게. 이게 무슨 무리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다들 내 이야기를 들었어야지. 어머니, 시끄럽다. 나는 이 결혼 절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내가 죽어도 안 돼. 알았어? 그제야 저희 부모님은 상황 파악이 조금 되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을 앞에 두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표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딸이 며느리로 싫으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엄마의 그 질문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질 듯한 높은 목소리로 엄마를 향해 소리치듯 말했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 큰 소리에 움찔하고 놀란 엄마가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엄마가 상당히 화가 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대체 저희 딸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댁내 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댁내 집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디서 시장에서 장사나 하는 사람들을 내 사돈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입으로 뱉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수준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엄청난 결례니까 말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차이가 나도 정도껏 나야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한데요? 모르면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그만하라는 듯 말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런 남자친구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질렀어요. 도저히 수준 떨어져서 나는 이 결혼 못 시켜. 너도 그런 줄 알아. 뭐요? 수준?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그 말에 엄마가 분노했어요. 당연하죠. 그런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수준. 그때였습니다. 아빠가 상을 손으로 탁 하고 내려쳤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그 안의 모든 시선이 아빠에게로 향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듣고만 계셨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수준이 떨어지신다는 거죠, 지금? 그럼 시장에서 빵이나 파는 게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이 하는 일로 계급을 나누고 그런 거, 그거 배웠다는 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누구 보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빠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화도 났을 것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수치심도 느끼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정색하더군요. 그걸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거기서 그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겠죠.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 결혼 찬성 못해요. 누구는 찬성한답니까? 뭐라고요? 귀한 우리 딸을 그리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한테
나도 우리 딸 못 줘요. 당연히 우리도 반대죠. 아빠의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헛웃음을 짓더군요. 상당히 어이가 없다는 듯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댁 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몰라요? 왜요? 수준이 떨어져서요. 당연하죠. 재산이 300억이 있어도 수준이 떨어집니까? 뭐라고요? 일순간 그 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저희 빵집의 규모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엄마와 아빠가 운영하는 그 시장 빵집은 그냥 빵집이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유명했고 택배까지 하는 정말 유명한 빵집이었습니다. 매출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 언니가 좋은 대학에 경영학과까지 나와서 그 일을 물려받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고 말이죠. 최근에는 어떤 대기업에서 함께 상품 개발을 해서 편의점에 빵을 출시하자고 연락까지 와서 언니가 거기 일도 함께 하고 있고 말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장사, 조금 잘 되는 빵집,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었어요. 300억이요? 네, 300억이요. 빵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벌어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그때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던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벌어요, 그 돈. 모두의 시선이 언니를 향했어요. 저희 언니가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니 말을 굉장히 잘 들었고 말이죠. 언니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언니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다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편의점에 저희 빵이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벌겠죠? 편의점에 빵이 들어가? 시장빵이... 말이 되는 소리를. 빵 판 돈으로 산 건물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요? 사람이 말을 하면 조금 믿으세요. 빵만 팔아서 본 돈은 아니기는 했어요. 물론 지금 빵도 굉장히 많이 팔고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빵을 판 돈으로 산 건물이 운이 좋게 굉장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떼부자가 된 거고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 빵집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아실 테고. 그리고 이미 끝난 이야기 같은데 일어나죠? 여기서 이렇게 질 떨어지던 사람들이랑 계속 마주보고 있고 싶지 않은데. 역시 우리 언니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질 떨어지는 사람?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이게 어른한테 너 그런 버릇 어디서 배웠어? 하긴 시장에서 장사나 하는 사람들한테 배웠으니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을 리가 있나? 다른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흥분해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할 텐데 저희 언니는 앞서 이야기했듯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진짜 화가 나면 조용히 조지는 성격이었지 말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그쪽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 상대방을 하는 일만으로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예의라고는 없고 천박하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교육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언니의 그 말에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명백히 수치심의 감정이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또 절대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더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제 동생이 결혼할 뻔한 사람의 어머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신 모든 이야기 저희가 걸고 넘어지면 피 보는 건 그쪽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만 입 다무시고 저희가 간다고 할 때 가라고 하세요. 진짜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한 모든 말은 사실 누군가가 듣게 된다면 저희가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그 집안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만한 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수준 차이가 난다고 느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그걸 상대방 면전에다가 그리고
상견례 장소에서 뱉을 건 아니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게? 그때였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자네 여기서 그만 안 두면 나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 입 다물어. 2번 말 안 하네. 누가 들어도 살 떨릴 만한 말이었어요. 목소리의 톤도 그리고 표정도 말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입을 딱 다물더군요. 그리고 큰일 났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잠시 바라보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이거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그런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보며 애써 분노를 참으신 듯 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뵙는 일은 없겠네요, 그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보고서는 그만 일어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두말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어딘가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남자친구도 사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희 가족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 결혼이 깨진 거잖아요. 물론 저런 사람과 고부간의 연을 맺지 않게 된 건 조상이 도운 일이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제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깨진 건 아니니 모두 제가 염려되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그날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너무 엄청난 소리를 들은 것도 있었지만 그냥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말들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씩 실감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아, 정말로 내 결혼이 깨졌구나. 어제 있었던 일이 진짜였구나. 나는 남자친구와 이제 헤어지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남자친구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다시 답전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헤어진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텐데 그 말을 꺼내기가 그때까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헤어지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을 시어머니라 부를 수도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해.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가 참담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과를 해도 결론이 달라질 일은 없겠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제 대답에 남자친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사람같이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시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그래도 그날 남자친구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해도 그래도 그날 일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보자고 했어. 그리고 마무리하더라도 얼굴은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정말로 죄송하다고 전달해달라고 하셨어. 사죄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끝까지 사죄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냥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안 놓이는 걸 바라셔서 마음만 받겠다고 오빠가 전달해줘. 그래. 미안하다. 정말. 사실 오빠도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엄청나게 놀랐고 충격이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화도 일절하지 않으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아버지는 아예 다른 방에서 주무신다고 말이죠.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이별했습니다. 저에게 잘해줬던 사람이었고 또 저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망하거나 못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을 반복하지 않거나 그냥 그의 어머니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기를 하고 바랄 뿐이었죠. 정말 진심으로 잘 살길 바랐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 때문에 헤어지는 거긴 했지만 남자친구와 저 두 사람의 마무리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을 통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었어요. 그 여자 우리 빵집 염탐하러 왔더라. 뭐? 와서는 한참을 보고 갔어. 우리가 너무 정신없어서 자기를 못 보는 줄 알았나 보지. 다 봤는데
왜 그러고 보고 있었나 몰라. 이제 와서 그러는 이유가 뭔데? 뻔하지 뭐. 아빠가 재산이 300억이라고 하니까 그게 정말인가 싶어서 보러 온 거겠지. 그런 사람들이 또 돈 욕심은 더럽게 많거든. 에이, 설마. 그전에도 내가 장사 잘 되고 손님들 줄 선다고 이야기하고 가게 상호도 알려줬는데. 너도 참 순진하다. 사람들은 보통 시장에서 빵 판다고 하면 그냥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해. 그거 1,000원, 2,000원짜리 팔아서 뭐 남는 거 있냐고. 아마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시했을걸? 벌면 얼마나 번다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니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아줌마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 중일 거다. 오리집 같은 집을 걷어찬 걸. 그 집도 돈이 없는 집이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다니까.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고 후회도 없으면 염탐하러 왔겠냐? 찾아온 것만으로 이미 그러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언니의 말을 들으니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아무 미련이 없거나 후회가 없으면 찾아와서 그렇게 염탐하거나 할 일도 없는 거니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말이죠. 만약 정말로 후회한다고 해도 연락할 자존심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외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내가 정말 미안했다. 사과하신다고 달라질 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받은 걸로 할게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제가 사과 받았다는 걸 알면 덜 속상해하실 것 같으니까.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뭔가 생각을 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민망해 보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상견례장에서 악을 쓰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서 조금 우스웠던 기억이 있네요. 다시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니?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후회를 한다고 해도 다시 만나라는 말을 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건 남자친구 어머니의 자존심상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짧게 본 분은 그랬습니다. 남편하고도 그러고 크게 싸우고 나서 지금까지 대화도 없고 아들내미도 자기 엄마랑 말도 안 섞고 아직도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 오빠랑 저는 아예 정리하기로 다 합의했어요. 저의 그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정리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벌써? 바로 정리하는 게 맞죠. 어차피 정리할 거 질질 끌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바로 정리가 되든? 네. 저의 그 단호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와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절대 마음이 변할 일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한 자씩 또박또박 눌러 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섭섭해할 만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정리하지 않고 꾸물거리면 부모님이 서운해하거나 미안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자식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걸 더 슬퍼하지 않으실까? 그것보다 제 미래를 더 걱정하실 분들이라서요. 딸이 그런 시댁으로 들어간다는 걸 세상 어떤 부모가 반길 수 있겠어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할 말이 없기는 했을 겁니다. 그 전에 저는 저를 찾아온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했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그리고 아들내미도 너무 힘들어하고 너한테 용서를 빌면 남편도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었더라도요? 제 그 말에 살짝 놀라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그걸 이야기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찔린 사람처럼 갑자기 욱해서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니? 뭐로 보긴요. 그날 상견례를 할 때 본 사람으로 보죠.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 재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사과하러 온 거라는 걸 말이죠. 뭐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깨닫게 되니 정말 씁쓸하기는 하더군요. 돈 앞에서는 다들 이 정도로 추해지나 싶기도 했고요.
무슨 이유든 다신 오빠랑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과는 받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사실 그 사과도 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귀찮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그냥 받은 셈 칠 테니 앞으로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여기서 다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아, 잠깐만. 나가려는 저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붙잡았어요. 어딘가 굉장히 간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제가 가만히 봤어요. 아내가 부모님을 뵙고 직접 사죄를 드려도 안 되겠니? 네. 평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과도 진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제 말이 맞지 않나요? 평생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로 생각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어요. 다 우리 집 돈 때문에 저러는 거죠 뭐. 물론 저희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알고서도 100% 순수한 마음으로 저에게 접근해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마음에 진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처럼 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과는 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제 가족이 되는 건데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정말 웃기는 여편네네. 내가 그랬지? 돈 때문이라니까. 그게 아니면 왜 우리 가게를 보고 가느냐고. 그날 시장 사람들이 이야기해줬는데 그날 이상한 여자 하나가 우리 빵집 물어보면서 저 빵집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냐, 매출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고 다녔대. 나도 오늘 들었다. 정말? 아,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고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빵집 오픈할 생각이어서 자료 조사차 다니는 거라고 했대. 나 참 무서워서 원. 세상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대?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엄마와 언니는 한참을 남자친구와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정말 사람이 우스웠고 또 절대 만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엄마가 저를 찾아왔던 걸 알게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나 찾아오신 거 어떻게 알았는데?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너라도 좀 잡아봐라 그러시더라고. 너는 마음 바꿀 일 없어 보였다고. 그 말은 너를 만났다는 말이니까. 맞아, 찾아오셨었어. 뭐라고 하시든. 그냥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냐고. 그리고 오빠 아버님이랑도 지금 많이 안 좋다고 용서해달라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깊게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자신의 누나가 저희 빵집을 알아보고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냐고 그 집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집이라고 했다고요.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린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땅을 치셨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막 시원하거나 통쾌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순식간에 태도가 바뀐 그 이유가 씁쓸했달까요? 서로 잘 살라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조심성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부터 부모님이 늘 어디 가서 돈 많고 부자고 이런 티를 내는 것을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거라고 하셨던 게 다 이런 이유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이 저에게 남긴 건 좋아하는 사람과의 이별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졌거든요. 요즘은 어떤 남자가 호감만 표시해도 저 사람도 우리 집 재산 보고 저렇게 나한테 호의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렇게 사람을 너무 안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아직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 그렇겠지?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위로하고 달래주기는 했지만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몰랐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상흔이 꽤 오래 깊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차라리 모든 조건을 알고 만나는 선을 봐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왜
서로의 조건을 다 알고 맞춰서 만나면 그런 일로 상처를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아서 금방 접었지만 말이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젠가 지금의 상처도 다 치유가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잖아요. 요즘은 혼자 사는 게 흠도 아니고 말이죠. 주절주절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요즘은 일부러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하는 새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또 친구들과도 약속을 많이 잡으면서 말이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아직은 할만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 유의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살리실 줄은.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밥을 안 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보잘것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사진을 보지 않으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많이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귀가 아프도록 전해 들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5살이 되던 시절에 큰 병에 걸려서 몇 개월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전 어머니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본 채 어머니를 잃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간 것조차 희미합니다. 사실 너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지라 남들처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냐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주 가끔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았을 때 저 그리고 동생을 소중히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어렴풋하게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일을 상상해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튼 일찍이 엄마를 여인관계로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잘 사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랑 남동생이 배 안 굶고 먹고 살아갈 정도는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지만 당시 저희 아버지처럼 시골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보통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게 전부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공부를 하고 스스로를 발전하는 데 무척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서도 절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제법 큰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실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직 어린 저와 남동생 때문에 한동안은 아버지도 섣불리 출장을 나가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능력과 실력이 인정받는 덕분에 홀아버지 밑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동생은 크게 힘들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이 아빠한테 말해야 한다. 알았지?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옛날 분들 같지 않게 자식들에게 참 다정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어렸던 저희를 신경 써주시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는 있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만 보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동생도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공부에는 큰 재능이 없어 성적이 잘 나오지는 못했지만 남동생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했고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은지 조금만 노력을 해도 훨씬 괜찮은 성적을 받아왔죠. 그래도 저희 아버진 편애 한 번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야, 우리 수키랑 창이 둘 다 아주 잘했구나. 이 아버지가 다 기특하네. 아주 잘했어. 늘 그런 말씀으로 저희를 다독이실 뿐이었어요. 셋뿐이 없는 가족끼리 서로를 보듬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작은 행복에도 크게 웃을 줄 아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희의 행복을 질투라도 한 걸까요? 어머니가 어릴 적 돌아가셨듯 비극은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저희가 점점 커가면서부터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해외 출장을 종종 나가시고는 했습니다. 보통 한 번 나가면 적어도 3일에서 4일, 늦으면은 2주 가까이 집에 오시지 않은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저나 남동생은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가끔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 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을 웃으며 안아주며 아빠 금방 올게 하고는 훌쩍 비행기를 타고 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안 그래도 형제가 많은 편이 아니기에 아버지가 없는 집은 제법 쓸쓸한 감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도 동생이 있었기에 하루하루 아빠는 언제 올까라고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15이었던 전 아빠를 배웅하러 나갔다가 조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남동생은 모르는 일이었지만 아빠와 함께 있는 어떤 여자를 보았는데 팔짱을 끼고 있는 걸 보아 사귀는 사이 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빠도 당연히 여자를 만나실 수 있고 연애를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어렸던 제겐 그 모습이 무척 낯설고 이상해 보였어요. 또 저 여자가 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제 주변에 새엄마에게 차별 대우받고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괜히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기도 하고 아빠를 떠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아빠는 만나는 여자에 대한 거론은 하지 않았어요. 아빠에겐 우리 수키랑 장이뿐이지. 예전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지만 아빠와 그 여자가 주차장에 있는 걸 자주 목격한 뒤로는 섣불리 아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어느 날은 아빠에게 대놓고 물어봐야 했죠. 아빠, 우리한테 혹시 새엄마 생겨? 그때 아빠의 표정이 기억에 납니다. 아빠는 뭐라 딱히 말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고 아빠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새엄마 싫다고 아빠 연애하고 싶으면 하는데 결혼은 안 된다고요. 그러자 아빠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고 저도 아빠의 그런 얼굴은 처음이었던지라 재빠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아버지 사이의 대화가 사라져갔고 어느 날 아빠가 그 여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저 때문에라는 이상한 죄책감도 들었죠. 그래도 아빤 제게 변함없이 다정하게 대해주시려 했기에 저도 그 일을 잊어가고 그렇게 다시 아빠와의 사이가 회복되었을 즈음 너무도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바로 제가 20살, 남동생이 17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는 해외 출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흘이면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아빠가 거기서 맛있는 거 사올게. 알겠어, 아빠. 근래 들어서 일주일 이상의 장기 출장만 나갔던 아버지였기에 간만에 반 이상 줄어든 해외 출장 기간은 저희에겐 무척이나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분명히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집으로 오지를 않았죠. 가끔 하루 이틀 늘어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5일, 6일, 일주일은 넘어가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종철 씨 자녀분 되시나요?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 간 나라에서 괴한에게 강도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도라니. 해외 뉴스에서 보던 일이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 없습니다. 덩달아 아버지를 잃게 된 저는 3살 어린 동생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에 하루가 멀다 하곤 눈물만 흘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믿을 것이라곤 제 동생 단 한 명이었습니다. 누나, 우리는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될 거래.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독립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기에 저희에게는 새로운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친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는 저희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안 버린 이유는 아마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보통 할머니면 손주들을 아끼시기 마련인데 저희 친할머니는 예외이셨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지 힘들게 일하시던 할머니는 저희를 군식구로 여기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이다 보니까 친할머니 집에서도 온갖 구박을 들었습니다. 그 나이 먹고 가시네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는? 내가 밥 먹으면 설거지 제때제때 하라 했지. 죄송해요. 얼른 할게요. 얼른 해라. 다 끝나면 청소기 돌려 하니까. 네. 집안일을 눈치 보면서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미흡하다 싶으면 금방 친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은 저만큼 혼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남자가 있어 집안 되는 이유일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며 저만 야단을 치시곤 했는데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허나 그래도 한편으론 다행이었죠. 만약에 동생까지 제가 고생하는 것만큼 친할머니에게 혼이 났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누나, 미안해. 이거 먹어. 아까 할머니가 나만 먹으라고 준 건데 누나 줄게. 아니야, 이걸 왜 날 줘. 너 먹어. 아니야, 누나 먹어. 저희 남매는 보통 남매 같지 않게 사이도 참 좋았어요. 둘이서 부모를 함께 여의어서 그런지 남은 가족은 오로지 서로뿐이라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남동생은 학교에서 뭘 받아오기라도 하면 그걸 먹지 않고 가방에 담아놨다가 할머니도 아닌 절 주곤 했습니다. 저도 장에 나갈 때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리 창이 줘야지 하고선 주머니에도 넣어가지고 왔고요.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주는 존재가 있어 그 힘든 시기를 버티고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도 가끔씩 저희처럼 아버지 존재를 그리워하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셨습니다. 그때만큼은 남동생도 할머니의 구박을 피해갈 수 없었죠. 신경질이 극도로 심해지셔선 저희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저희에게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건지 점점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죠. 당시 청소부로 생계를 이어가시던 할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도둑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도둑년이에요? 네가 내 은가락지 훔쳐갔지? 네? 나 시집 올 때 들고 온 내 은가락지 네가 훔쳐간 거 아니냐고. 그게 어딨냔 말이야. 할머니, 저는 몰라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 누나 도둑 아니에요. 옆에서 남동생도 말리고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은가락지 없어진 게 무조건 제 탓이라며 제 머리채를 잡으셨고 저는 그만 현관에까지 끌려나가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그만해요. 나쁜 년, 이 도둑년. 내가 너네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너는 내 물건을 도둑질이나 하고 자빠져 있어? 네가 그러고도 손주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손주에게 그럴 수 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 손주에게 그리 손찌검을 하시며 온갖 욕설을 퍼부으시던 할머니. 저는 그 이후로 이유가 어찌됐던 친할머니네 집에서 오래도록 지내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랬기에 동생이 성인이 되던 해 저희는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친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작은 원룸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인사를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은 걸 저희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출장을 가시다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셨던 거겠죠. 허나 아무리 그래도 저희에게 그 원망을 돌리기엔 그걸 감당해내기엔 저희도 너무 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나오게 된 후 더 기막힌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살았던 집,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보험금 등 모두 삼촌이라는 사람이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상 물정 모르는 저희에게 다가와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읽지 않고 삼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사인을 했던 게 큰 화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삼촌이라는 사람이 도박에 빠져 모든 걸 탕진하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어떡하면 좋아, 누나? 그때 삼촌의 장례식에선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을 등졌다고 하는 삼촌 장례식엔 저희 말고 딱히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삼촌의 삶도 참 빈약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뒤로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살아가셨다고 하니까요. 평소 그래도 한 번씩 아버지가 없을 때 저희를 한 번씩 보러 오셔 맛있는 것도 사주시기에 좋은 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모두 그저 우리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풀기 위해 방문한 거라 생각하니 토가 나올 것 같이 역겨웠습니다. 누나,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 우리가 엄마 잃고 아빠 잃었다고 무슨 고아보도 쳐다보고 우리 돈 가져가고 할머니도 우릴 원망하고 이게 가족이야? 이게 무슨 가족이야? 창이야. 난 정말 다 지긋지긋해. 남동생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뒤통수를 치고 저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댔으니 그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죠. 그리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누구 하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불신이 생긴 게 그때부터였으니까요. 오로지 어떻게든 저희 힘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가운데서 남들처럼 그래도 밥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죠. 그때부터는 동생도 저도 각자 먹고 살 길 찾느라 참 바빴어요. 당시 어느 직장에 격리로 취직을 했는데 야근도 불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가 끝난 후엔 남동생과 함께 부업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이번 달 이렇게 일하면 돈 좀 모이겠다, 창이야. 그러게, 누나도 너무 수고했어. 몸도 많이 아팠을 텐데 너무 고생했어.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릴 때처럼 웃으며 떠들 시간도 없고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 그리고 어머니 생각은 났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애써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 일하는 거 보고 정말 돈독 제대로 올랐다 라고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독이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과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면서 살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외로웠습니다. 그냥 외로웠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처절하게 외로웠어요. 너무 많은 업무로 몸은 군데군데 쑤셔오고 나를 위한 소비나 하나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엔 이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슬금슬금 우울함이 몰려오면서 가만히 벽만 쳐다보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데 이걸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만난 이들과는 진심으로 마음을 줄 사람이 없었고 학교를 다닐 적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제가 친할머니와 살게 되면서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음 둘 곳이라고는 동생밖에 없었지만 동생도 사회생활하느라 힘들 텐데 그냥 친구에게 하듯이 가벼운 투정을 짐처럼 얹어줄 수는 없었기에 외롭고 쓸쓸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저 혼자 참아야만 했어요. 그래, 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나 이리 사시는 거 보면 좋아하실 거야. 열심히 산다고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가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곤 했죠. 그래도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고 평생 혼자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생각해보면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참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가는 길에 제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을 주워둔 뒤 바로 찾아서 주려고 했지만 어찌나 걸음이 그렇게 빠른지 하는 수 없이 종종걸음으로 남자의 뒤를 따라가는데 마침 방향이 제가 가야 할 약속 장소랑 똑같더라고요. 별 신기한 우연이 다 있네.
하며 생각을 하는데 마침내 약속 장소였던 카페까지 똑같은 것을 보고서 순간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빠르게 옆으로 가서는 혹시 오늘 3시에 약속 있던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물음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남자에게 주었던 지갑을 건넸고 맞은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린지도 몰랐다며 고맙다고 하는데 그동안 업무적으로 여러 사람들 만나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시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저희는 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서로의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날에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딱 5년 뒤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남동생 둘이 살던 집에서는 남동생이 혼자 살게 되었고 저는 원래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새 신혼집을 잡고 남편과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죠. 누나, 잘 살아. 매형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나도 이제 한시름 덜겠다. 창이야. 누나 잘 살게. 결혼식 날 서로를 그렇게 부둥거리며 남동생과는 그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이던 남동생이 제 결혼식을 보며 가장 많이 울었는데 남동생은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누나가 결혼할 때가 가장 슬펐고 또 가장 애틋했다고요. 그 뒤로 남동생도 결혼을 했고 좋은 처를 만나 저도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도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또 안쓰럽게 여겨주시고 존중해주어 결혼 생활이 편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하신 분은 역시나 시부모님입니다. 그래, 얘기는 들었다. 어머니 아버지 여의고 살았으면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이제 우리 한 가족이니 시부모라도 어렵게 생각 말고 무슨 일이든 말하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 터이니.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 기억에 나는데요. 사실상 첫 인사여서 가슴이 떨리기도 했고 저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저를 편견 있는 눈으로 보실 법도 한데 시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두 분 다 자라오셨고 저와는 전혀 공감대가 없을 법도 한데 제가 그 많은 고생을 한 게 안쓰럽다고 하시며 친정 부모님처럼 잘해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잘 아픈 체질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직접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시고 그 뒷바라지 해주신 게 저희 시아버지이시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감사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어렸을 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기억이 많아 늘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가정이 생기고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니 이제야 내 삶에도 복이라는 게 들어오는구나 싶었죠. 또 한편으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보니 제가 당시 아버지의 결혼을 막았던 거, 아버지가 행복할 기회를 놓치게 해드린 게 어찌 보면 큰 불효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죄책감에 얼마나 숱한 날을 눈물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괜찮아 여보. 당신 어렸잖아. 그럴 수 있어. 남편이 다행히 위로를 해주었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쉰이 가까운 나이까지 남편과는 부부로서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는 남자였고 저 역시 남편을 있는 그대로 존중했기에 부부싸움도 한 번 안 하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서로 아이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이 나이를 먹고도 두 아이 모두 초등학생 고학년밖에 되질 않았죠. 근데 어차피 아이를 낳을 거였으면 조금 더 빨리 출산할 걸 그랬습니다. 남편은 30대가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여보, 연락되는 사람 있어? 나는 아무도 전화를 안 받네. 나도 그래.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어쩌지? 결국 사업을 살리려고 해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면서 당연히 저희가 벌어둔 돈도 몽땅 빚을 갚는 데 써야 했고 그조차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능한 만큼 돈을 끌어와도
어쩌면 그렇게 돈 들어갈 구석이 새로이 나오고 그러는지. 저는 남편이나 아는 지인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정말 갈 때까지 가서 그나마 하나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기고 말았죠. 아직 어린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불쌍한 내 새끼. 이럴 거면 정말 일찍 나을걸. 여보, 아직 낙담하지 마. 잘 될 거야. 솔직히 그때쯤 되자 남편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도 치고 울기도 해보았죠. 우리 아이는 어떡하냐고. 나는 다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부모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아이들이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었기에 그동안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보라고 하고 저나 남편은 그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 학원비를 낼 돈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다니던 학원도 끊어야만 했기에 저희는 부모로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고 투정도 부릴 만한데 괜찮아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어 숨죽여 울고는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앞에서 홍보지 돌리는 일도 하며 아주 작은 푼돈이라도 못 벌어 안달이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반드시 어떻게든 돈을 빌려보겠다며 아주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지인들까지 찾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매번 실패를 했죠. 저나 남편이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저희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솔직히 원망한다고 해서 망한 사업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서 누구 멱살이라도 붙잡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바로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종철 씨 따님 맞으시죠? 중년의 남자의 목소리는 저에게는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거기다 왜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묻는 건지. 네, 맞습니다만 혹시 누구신지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전화로는 이야기하기가 좀 길어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곳까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워낙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쪽으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걱정을 했고요. 허나 돌아가신 지 거의 30년이 지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쩐지 한 번은 제가 직접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주소를 알려주고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기다리니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 다가오고는 아까 전화 드렸었는데 김종철 씨 따님 맞으시죠? 라고 하길래 맞다고 대답을 하고는 앉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혹시 얼굴을 보면 아는 사람일까 싶었지만 목소리가 낯설었듯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남자도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알고 계셔서 나오기는 했는데 혹시 저는 어떤 이유로 알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는 김종철 씨 따님인 김숙희 씨에게 3억 원을 드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한테 3억 원이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남자의 아버지가 저에게 3억 원을 남겼다니. 3억 원이란 돈 자체도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었는데 그게 저에게 남겨줬으니 더욱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반응을 보더니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김종철 씨, 즉 김예은 씨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에 사업도 실패하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숙희 씨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좀 답답한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힘든데도 남한테 도움을 구하지를 못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시고 김종철 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 당시에 정말 큰 돈인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되니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편하게 살라고 했다고 해요. 살아생전 아버지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자주 하시고 적선도 자주 하시고 본인이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이유도 묻지 않고 덥석덥석 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나서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 남자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무척이나 친한 사이였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김종철 씨에게 최대한 빠르게 돈을 갚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찌저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도저히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이지가 않아서 한동안 염치가 없어 저희 아버지에게 연락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사업이 잘 되어서 아버지가 큰 돈을 벌었고 그제서야 아버지는 숙희 씨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김종철 씨가 돌아가신 이후였다고 했죠.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꽤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가슴속에 묻어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큰 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김숙희 씨한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계속 그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들인 제가 숙희 씨에게 대신 그 은혜를 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시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신기하기도 했죠. 남자는 저를 찬찬히 보다 제게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입에서는 계좌번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핸드폰에 띵동 알람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 1억도 2억도 아닌 무려 3억이 들어있었죠. 이미 3억을 줄 거라고 들은 상태이기는 했지만 직접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것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자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받은 돈은 1,000만 원이었지만 본인이 가장 힘들고 좋지 않은 생각까지 하던 상황에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주어진 돈이었기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에 대해 무척이나 감사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지 오래 지난 세월에 대한 이자 겸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까지 합해서 꼭 3억을 전해주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멍하니 그 돈을 보고 있는데 문득 제 결혼식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지인이 많이 없었던지라 무척이나 조촐한 결혼식을 했었는데 5만 원, 10만 원, 대부분 사람들이 내는 축의금 금액 사이에서 무려 1,000만 원을 넣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고 싶었지만 봉투에는 그저 아빠의 친구라고만 쓰여 있었기에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할 수가 없었죠. 대체 아빠 친구 중에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축의금으로 보냈을까? 평소 아버지의 주변 관계에 대해서 알 일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한다고 해도 제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웠던 1,000만 원어치 축의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어쩐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1,000만 원어치 축의금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는 해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를 수도 있고 당장 중요한 것은 3억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받는다는 거에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은 1,000만 원이었고
아무리 이자니 뭐니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받아도 될런지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꼭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안 계시니 예은 씨가 이 돈을 받으시는 게 맞죠. 이거 받으셔야 저희 아버지도 마음 편히 이승 떠나서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을 돈 받는 거니까요. 만약 이 돈을 안 받으시면 하늘나라에서 저희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남자의 말에 결국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너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동생이 생각이 났죠. 아마 제가 장녀였기에 편의상 제 이름만 말했을 테고 결국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큰 돈이 생긴 것인 만큼 남동생과도 당연히 반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시 남동생도 무척 힘든 상황이라고만 알고 있었기에 남동생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부터 났어요. 창희야, 창희야. 누나, 왜 울어? 정말 중요한 일 있으니까 너 집에 그대로 있어. 나 지금 갈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남동생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남동생은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누나,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는 물어보는 남동생을 자리에 앉혀놓고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친구에게 빌려줬던 1,000만 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돌아가신 친구분이 자기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3억 원을 준 일까지. 동생도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얼떨떨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건 아버지 돈이니까 너랑 똑같이 반반 나눠야 할 것 같아. 계좌번호 불러봐. 바로 너한테 1억 5천만 원 보낼게. 하지만 동생은 제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지금 그렇게 큰 돈은 필요 없어. 지금도 충분히 나 혼자 잘 먹고 살 수 있어. 나랑 다르게 누나는 지금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내주는 3억은 누나랑 매형 사업 살리는데 보태. 그리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은 그때 나한테 1억 5천만 원을 줘. 사업 성공하면 제대로 갚아야 한다. 무슨 말이야. 요즘 치킨집 안 되잖아. 장사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러지 말고 받아. 창이야, 이건 네 돈이기도 해. 아니야 누나. 나는 정말 괜찮아. 남동생은 정말 한사코 제 돈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한동안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부족한 누나를 배려하겠답시고 저렇게 이야기해주는 동생이 너무 고마워서 하마터면 주책맞게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동생 말대로 저희 집은 당장 사업으로 인해서 쌓인 빚들을 갚는 것이 너무도 급했기에 동생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수십 번을 이야기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내 상황을 알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 건지. 일단 그 3억으로 당장 급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남편에게 말하니 매일같이 우중충해 있던 남편의 얼굴이 오랜만에 활짝 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이 자길 많이 안쓰러워하셨나 봐. 이런 돈을 주시고.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살아갈 의욕이 났죠. 저는 이 3억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서 보내준 어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동생한테 1억 5천만 원 갚고 행복하게 힘내보려고 해요. 사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난 게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차게 살아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복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그때 아버지 결혼을 막은 거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